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30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TV 주간 박종지입니다. 오늘은 좀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임기 절반을 지금 지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요, 지금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조국 사태가 결정타이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조짐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칭찬할 만한 게 사실 정말 찾아봐도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올 초에 지지 의사를 철회하신 분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동국대 석학교수를 모시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는 형님 좀 편한 자리니까 그래요. 편하게 예, 예. 아, 저 인사해야 되는 거 네, 아니에요? 형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인사해 주시죠. 예, 뭐 하여간 뭐 잘 지냈습니다. 예,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나는 사실 뭐 우리 방 앵커께서 좀 얘기하셨지만 제가 올 1월 달에 민주당을 탈당을 했죠. 네, 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 그거 뉴스가 그렇게 많이 안 난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뭐 SNS 상에서만 탈당을 한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만 뭐 그 당시에 제가 뭐 어떤 주목을 받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은 아닌 것이고, 네네. 뭐 일찌감치 탈당을 결심을 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탈당에 대한 그 생각이나 변을 뭐 얘기할 줄 몰랐지만, 네. 우선적으로는 뭐 민주당을 탈당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좀 현 정권에 대해서 대단히 뭐 많은 비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제가 잠시나마 그 민주당에 몸 담았던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들어간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시는 거죠. 죄송하다는 표현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회하는 거죠. 후회는 당연히 하는데. 네, 당연히. 예. 우선 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이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중도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나, 네. 뭐 중도면서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많은 분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대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41%도 네. 넘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그 이후에 80%까지도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됐던 상황 원인은 결국 뭐 본인의 지지층 한 30%를 빼고 나머지 뭐 지지층이라고 한다면은 잠정적으로 지지를 했던 이 중도층에 있는 수많은 한 40%에 있는 그런 지지층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뭐 같이 이렇게 플러스 효과를 낸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죠. 중도층이요. 그래서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중도 보수층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찍었던 사람들이 후회하는 사람들은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배님이 그 점화 플러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탈당이다 했던 그 점화 플러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처음에 제가 인연이 된 것은 아버님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였어요. 그때 2013년에 입원하셨었는데 14년인가 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병문안을 왔었어요. 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저하고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그 만남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아버님은 이제 2015년 뭐 11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2015년 12월 달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만나자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저한테 이제 뭐 아직도 상중인데 네. 2016년 총선에 출마를 해달라를 네. 부탁을 한 겁니다. 네네.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12년 대선 때 네. 제가 또 비판적인 지지를 좀 보낸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뭐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네. 나오게 됐을 때 뭐 우리 앵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뭐 아버님이 평생을 네. 또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네. 박정희 정권과 또 투쟁을 했지 네, 않습니까? 고생 많으셨죠. 예, 뭐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생각을 많이 갖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보수 쪽의 후보가 나왔지만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흔쾌히 지지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랄까요? 이제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또 문재인 그 당시 후보가 지지를 부탁을 했었고. 그 당시 YS는 아버님은 지지했었죠. 박근혜 대통령을 내놓고 지지하시는 네, 적은 그냥, 없어요. 네. 그렇죠. 반대는 안 했죠. 예.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상당히 그거에 대한 불편한 심정을 얘기는 하셨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뭐 여러 우리 상도동 인사들도 그렇고 보수 인사들이 가서 뭐 아버님께 지지를 좀 부탁한다. 네. 그래서 지지를 하셨고. 네네. 근데 저로서는 정말 좀 더 복잡한 심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나오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대를 이어서 그렇게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 것이 그 한 시대를 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게 올바른 길인가에 대한 것은 저는 조금 회의적이었어요. 네네. 예, 그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도 저를 좀 지지를 호소했었고요. 네네. 지지를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그쪽에 저 마음이 좀 갔었어요. 네. 예, 그거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결국은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렇죠. 뭐 사실 아버님이 중도 보수를 표방하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과거에 그런 뭐 민주화 투쟁을 하셨던 분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또 민주당 쪽이라죠. 뭐 어차피 통합민주당도 과거에 만드셨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DJ하고도 같이 했었고요. 그럼요. 예.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뭐 구태여 그게 뭐 다른 색깔은 아닌 것이니까. 오히려 또 지금 민주당에 있는 것도 괜찮까. 어차피 그 맥도 같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예, 그렇습니다. YS는 민주당도 예. 맥을 같이 하고 여기도 같이 그렇죠.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중도 보수지만 네. 이쪽에 그러니까 좌우 민주 세력도 어느 쪽에도 가깝죠. 같이 이렇게 좀 같이 할 수도 있다. 네,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예.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2012년에도 그랬었는데 2016년에 이제 결국 총선에서 저한테 이제 어느 나와달라. 특정 그 지역에 좀 나와달라고 네. 그 부탁을 했어요. 네. 부탁을 했었는데 제가 결국은 사양을 했지만 그 지역을 지금 말씀할 수는 없어요. 할 수 있죠. 예, 뭐 그 좀 뜻밖의 지역을 얘기했었는데 네. 저한테 김해에 출마를 해달라고. 네. 저한테는 좀 생뚱맞은 지역인데 뭐 예를 들어서 거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네. 이런 좀 우리가 연구가 있는 네. 곳이라면 모르지만 김해에 출마를 해달라는 거는 좀 뜻밖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 2016년도에 김해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네. 근데 그 김해시장의 보궐선거에 유일하게 그 낙동강 지역 결국 이제 PK 지역에 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유일한 국회의원이 김해갑에 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있었죠. 네. 그분을 이제 그리 보내겠다는 거예요. 김해시장 보궐선거에. 네. 그러면서 그 김해갑에 그 의원 지역구에 저보고 출마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국회의원을 김해시장으로 보내니까. 거기 또 이제 공석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뜻밖의 제안이었죠. 이제 제안이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옆이 그 어머니 고향이 진영 아니시냐. 네. 진영이 바로 이제 거기에 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고향하고도 바로 가까운데 그러면 그 정도면 연구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저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뭐 정치를 좀 지향해 왔었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게 그 나쁜 제안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뭐 그 당시가 아버님 상중이었고 네. 또 저로서는 뭐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그 지역의 연고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김해로 출마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노무현 전 대통령의 또 아성이고 네. 그런 또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간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네, 좀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조금 사양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형님이 그 부산이나 나 거제로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라도 좀 하시지 그랬어요. 아니 제가 얘기하기 전에 네. 이미 김해 얘기를 이제 먼저 그쪽에서 꺼냈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걸 사양을 하니까 곧바로 거제를 출마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 거절하니까 그럼 거제로 출마해서 거제라도 그럼 나가셔야지. 출마해달라. 뭐. 그래서 네. 그것까지 거절하기는 좀 네.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다 좋다. 네. 좋은데 그 거제라는 지역이 알다시피 이쪽 또 민주당으로 나오려고 한다면은 네. 그쪽에 이제 그 지역 정당들이 몇 개 있으니까 뭐 민중당이니 뭐니 이런 걸 좀 교통 정리가 좀 돼야지만 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네. 뭐 그런 정리가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네. 정도까지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했는데 뭐 결국 그걸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아, 그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그러니까 우선 지역의 뭐 위원장. 원외위원장부터 네. 교통 정리가 잘 안 됐고요. 그 당시에 그분이 사실 양보를 못하겠다 해가지고 뭐 그런 끝까지. 것도 예. 있었고 아마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했으면은 그 사람은 그만뒀을 거예요. 아, 그럼요. 예, 그랬는데 그 지역에 다른 정당들,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뭐 이런 좌파 쪽, 아, 좌파 쪽에 있는 다른 정당들과 어쨌든 그 교통 정리가 조금 되긴 돼야 되거든요. 아, 통합이. 왜냐하면 거제라는 데가 이제 양대 조선이 있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보수 쪽이죠. 아무래도 많으니까 보수 쪽도 강하죠. 강하죠. 그래서. 강하긴 강한데 또 이쪽 그 민주당 쪽도 강하고. 예, 민주당도 어쨌든 그런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정의당이나 뭐 이런 쪽. 그렇죠. 이쪽이, 민주당이나 네. 이런 쪽을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세를 규합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하여간 그쪽이 정리가 다 잘 되지는 않았고 네.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출마시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출마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과가. 그래서 김경수 의원도 그 당시에 그래서 중간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아, 그것 때문에. 김경수 의원은 어때요? 만나보시고 여러 가지 좀. 우선 저 문재인 대통령부터 제가 첫 인상이 저는 굉장히 그 온유하고 합리적이고 정치에 때묻지 않고 굉장히 정치권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네. 그리고 뭐 사실 거의 떠밀려 나오다시피 했던 네, 원래 안 분이니까. 하신다고 하셨던 예. 분이죠. 그래서 그런지 첫 인상이 참 좋았어요, 솔직히. 그리고 또 뭐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람이 굉장히 온화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대화해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뭐 그래서 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다 멀끔하고 좋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예. 우리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 만나보니까. 만나봤죠, 문제는. 예. 또 그런데다가 문 대통령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김해 출마를 부탁하면서도 네.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전 새로운 사실을 한 게 아버님과의 인연을 얘기를 했어요. 아, 문재인 대통령. 새로운 얘기를. 그러니까 난 처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인연입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그 당시에 그 변호사죠. 네. 그러니까 부산에 이제 네. 인권 변호사로서 네. 김광일 네, 우선 맞아요. 실장님이 계셨고, 네. 그러니까 김광일 실장이 그 노무현 이제 변호사를 스카우트해서 우리 그 80년대에 그렇죠. 스카우트해서 88년도에 총선에 네. 나오게 했잖아요. 그 아버님이 다 영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다. 그럼요. 그랬는데 노무현 변호사 대신에 사실은 문재인 변호사가 먼저 스카우트를 보냈어요. 아. 그걸 문재인 그 당시 대표한테 제가 얘기 처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거절하셨구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저 변호사는 당연히 자기는 정치에 생각이 아무런 없다. 뜻이 없으니까 나갈 생각이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뭐 노무현 변호사도 뭐 사양할 때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그 문재인 변호사가 얼떨결에 저 김광일 그 변호사를 따라서 서울에 먼저 올라온 왔다가. 거예요. 아, 올라와서 아버님을 인생이 먼저 만난 겁니다. 인생이 완전히 네.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은 그 과정을 잘 모르시고 무조건 이제 문 변호사 우리랑 같이 일을 합시다. 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 문 변호사 입장에서는 저는 정치 안 합니다. 노무현을 잡으십시오. 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돕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내려갔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네. 아, 그러고 나서 실제 이제 노무현 변호사를 영입하게 된 거예요. 네. YS 퀴즈가 될 뻔했네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본인이. 네. 그러면서 고향 후배, 학교 후배, 이런 인연도 그 당시 그렇죠. 아버님 네. 처음 만났을 때 경남. 얘기도 하면서 하니까 아버님은 더 호감이 간 거였어요. 그렇죠. 학교 후배네요, 또. 학교 후배니, 네, 후배고요. 네. 지역 후배고.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됐다 무조건 이제 그렇게 네.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이제 본인은 뭐 정치는 뭐 절대 안 한다는. 그러니까 YS가 먼저 점 찍은 사람은 노무현이 아니라 문재인이었다. 그죠? 뭐점 찍었다기보다 하여간 어쨌든 먼저 접근한 상황이 그렇게 된 사람은 거예요. 문재인. 근데 네. 엄격결에 김광일 변호사랑 같이 올라온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고 먼저 있잖아. 그렇게 된 겁니다. 인생이 거기서 이게 갈림길이 바뀌어 버리네. 그걸 근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네. 그 문재인 그 대표한테 네. 그런 얘기하고 자꾸 이제 뭐 그러니까 뭐 저는 또 처음에 호감도 좀 갔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뭐 또 지역도 제가 사는 지역도 저랑 또 같아요. 그 당시에 구기동에 같이 살았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청와대 그래서 비서실장. 구기동에 자기 딸 그 집에서 살아가지고 네. 그래갖고 제 동네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좀 편하게 만나게 됐던 배경이죠. 네. 2016년에 거제 그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결국. 안 나간 거 잘했네. 제가 누굽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제가 나갔으면 됐을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뭐 제가 당연히. 제 자랑이 형님 한번 나갔어야 돼. 실질적으로 저는 조금 걱정을 했어요. 당을 옮겨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저 혼자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님은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상도동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뭐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때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유은 있고 지금 이제 11월 또 22일이 또 다시 추도식 맞습니다. 하는 날인데 사주기죠. 예, 저한테 이제 우리 또 형님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는 2020년에 제가 볼 때 현철아 너 나가야 된다. 이번에는 뭔가 그런 목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버님 뵈러 현충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제가 완전 효자시네. 왜냐면 일요일, 목요일을 어머니 뵈러 상도동을 가요. 네. 항상 일요일마다 교회 끝나고 나서 상도동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습관처럼 가는 거였고 목요일은 중간에 또 어머니가 한 번씩 이렇게 치료차 뭐 이렇게 침을 맞으시는데 그때 이제 제가 또 들어가서 여사님은 괜찮죠? 건강 좋으세요. 괜찮죠. 네. 다행입니다. 예. 지금 뭐 나이가 이제 92이신데 와. 둘이신데도 실제 처음에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좋아지셨어요. 당신께서는 82이라고 92이 아니라 82이라고 그러시는데 82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늘에서 YS가 어머님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더 좋아지셨잖아. 그리고 참 어머니는 건강이 그렇게 좋아지신 거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잘 안 될 정도예요. 그럼 상도동에 들렸다 바로 옆에 동작동에 들리시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목요일을 아예 제가 정해놓고 어머니 뵈러 가는 날 점심 식사하고 나오면서 전충원에 갑니다. 전충원에 가서 항상
대화를 하죠. 이렇게 아버지. 아버님하고 예, 뭐 매번 편하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렇게 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참배하러 가요. 몇 월 며칠 날 합니까? 한 달에? 그게 이제 네 번째 목요일. 네 번째 목요일. 네, 목요일 날. 그렇게 해서 일반인도 가도 됩니까? 그럼요. 매주 네 번째 목요일 네. 현충원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네. 과거에 지지했던 하나 이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게 정말 금융실명제 만드셨던 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 하나에 없애서 하나의 정산. 대한민국의 어떤 군사 독재를 없애는데 굉장히 일조했던 분인데 제가 그건 아무나 못해요. 예. 그건 우리도 저도 뭐 DJ 때 청와 출입 기자하고 했는데 그건 또 DJ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거는 하나의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는 그쵸. 이건 경제계를 다 네. 뒤집어놨기 때문에 DJ는 하나의 청산, 다른 건 몰라도 하나의 청산만큼은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YS가 그 당시 정말 목 내놓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럼요. 진짜 내 죽겠다 네.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건 혁명이에요. 혁명이죠, 네, 내가 봐요. 사실은 혁명과 같은 그런 개혁을 한 건데 진짜 용기 네. 있는 결단이었죠.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2년 반 동안 허송 세월을 했지만 2년 그러니까 임기가 5년 이렇게 짧은 기간 아닙니까? 5년이라면은 그 임기 동안에 초반에 1년 2년 차에 다 했어요. 그런 혁명적인 그런 개혁, 정말 어려운 개혁은 그때 다 해치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바꿔 얘기하면 국민적인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을 때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면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죠. 그럼요. 근데 아버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내신 거예요. 초반에 다 해버렸죠. 초반에 1년 차에 다 해치웠잖아요. 1년 차에. 대단했어요. 하나의 청산 같은 경우에는 하자마자 보름 만에. 보름 만에. 보름 만에 해치웠어요. 이야, 대단했어요. 그리고 또 결국 금융실명제도 그해 8월 달이니까 바로 6개월 만에 했죠. 금융실명제는 진짜 경제계를 다 움직여버렸죠. 일본도 지금 금융실명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이 금융실명제 된 나라가요. 전 세계 선진국에 몇 개 없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굉장히 대단한 거. 금융실명제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제 이름으로 박종진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박실, 박국, 신발 온갖 거 다 이름으로 해도 은행에서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불법 거래가 엄청나게 넘치는 거죠. 원래 탈세도 넘치고. 개혁이라는 게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금융실명제나 지금 얘기하신 금융실명제나 하나의 청산이라는 것은 진짜 80-9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진영 논리나 이념이나 그거 관계없죠. 이런 거와 관련이 없잖아요. 예. 전 국민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금융실명제가 80-90%의 일반 국민들이 실명제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상위 몇 프로? 네, 그거 다 1% 정도. 1-2%의 가차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공직자 재산 공개도 똑같은 거였어요. 예. 사실 아버님이 아버님을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런데 공직자 그 재산 공개라는 공개도 YS가 한 겁니까? 아버님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바로 그 아버님이 항상 갖고 계셨던 이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이게 성공후사 이것만큼은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그 공적인 이익을 우선 먼저 생각하지 사적인 것은 진짜 나중이다. 신경을 거의 안 썼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격하게 그 구분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공직자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명예를 가져갈 것이냐 부를 가져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나눠라. 선택해라. 그 선택지를 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돈도 좀 잘 쓰셨죠, 그래도 딱. 야당 시절에. YS를 따랐던 사람들을 보면 참 YS가 이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은
돈은 자금은 정말 정거장이라고 할 정도로 네. 지나가는 거다. 예, 뭐 그런 데 있어서는 정말 거침없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기관 가신들이 엄청 많았죠. 독재 정권 하에서도 아버님의 개인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부정에 대해서 파헤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으니까. 예, 뭐 정거장으로 다 넘어갔으니까. 돈에 대해서는 너무나 깨끗하신. 네. 워낙 후배들한테 워낙 또 막 항상 후배들한테 이렇게 지가 통째로 줬다는 그런 어떤 그 예. 전설들이 있습니다. YS는 통째로 줬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예, 엉뚱한 데로 갔는데. 예, 야, 뭐. 자, 2020년 출마. 예. 아, 저요? 예. 내년 출마 저 생각 없습니다. 생각은 없는데. 네, 생각 그래도 없습니다. 또 근데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지금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예. 이렇게 와서 예. 나 출마를 또 예. 해달라고 하시면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가정을 가지고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년 출마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네. 말씀을 드리는데 왜 뭐 정치를 지향했던 사람이 오랫동안 이 정치에 대한 로망을 이 스스로 뭐 이렇게 출마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 참 쉬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 나이도 이제 이제 육자 들어갔죠. 육자 들어갔죠. 환갑입니다. 이제 저도. 와. 이제 근데 뭐 40대로 보이니까 이게 외모가 손자도 있고 이제. 예. 제가 알죠. 그런데 요즘 뭐 정치권을 지켜보니까 뭐 내려놓겠다는 사람보다는 지키고 다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지금 그러는데 이렇게 내려놓겠다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정치권을 떠나서 있어 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네. 예, 뭐 제가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고 뭐 강연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뭐 이러고 지내는 것이 그냥 이렇게 뭐 요새는 뭐 소확행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소확행을 실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거 좋고요.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권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늘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 SNS 활동을 하면 그만이니까요. 네. 그냥 그걸로 또 뭐 상당히 소화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요즘 같아서는 정치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든 야든 지금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은 참 이런 정치권에 내가 들어가서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참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나 신념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런 참 회의감 갖고. 밥을 먹다가도 막 체해요. 요즘에는 막 화가 나니까 이게 울분이 돼서 이 나라가 네. 잘 돼야 되는데 그죠? 막 답답하고 술이나 정말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진짜 그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어쩌다 이렇게 나라가 됐는지. 기도를 늘 하긴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요. 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믿는 종교가 기독교 아닙니까? 네네. 저랑 같은 교회 다녔죠. 예, 그렇죠. 네, 새벽에도 제가 네, 뵙고, 새벽 예배도 같이. 깜짝 놀랐어요. 또 우리 또 박앵커께서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다니시는 줄 몰랐는데. 정몽준 대표도 우리 같이.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새벽 예배 다니신 분들이 다 잘 되셨는데. 저기도 또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셨잖아. 우리 저기 국회의장 하셨던. 예, 정세균. 정세균 국회의장. 예. 우리 다 같은 공간에 있었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면 정세균 의장, 정몽준 의원, 누군가는 잘 될 거예요. 네. 그런데 하여간 아무튼 제가 기도를 하루에 이제 아침 저녁에 이제 두 번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은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정말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전 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요즘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좀 거창한 수식어나 정치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 전체 뭐 어떤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거창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상식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것밖에 안 나와요. 예. 좀 이렇게 상식으로 제정신으로 좀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네. 좀 누릴 수 있는 그렇죠. 뭐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과거에 아버님이 20년 전에 진짜 정치하실 때 아버님은 평생을 의회 민주주의자로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틀을 벗어나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극악무도한 군사 독재 하에서도 지금은 걸핏하면 그냥 광장으로 나가고 요새 뭐 이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민주주의가 만개했다는 지금 현재도 지금 그 광장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야당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건 참 어려운 길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 가운데서도 국권이 의회를 지키고 그러니까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이 쉽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궁금한 게요. 제가 기억하기에 정치권 기자 오래 저도 했지만 YS하고 DJ하고 나이가 DJ가 조금 많죠. 한두 살. 많죠. 네, 한 3살 근데도 근데도 DJ랑 YS 만나면 DJ가 YS한테 항상 예의를 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딱 볼 때는 YS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대선배고 시작도 먼저 했고 그렇죠. 저것도 많죠. 그 국회의원 수도 훨씬 많고. 그럼요. 그래서 DJ가 끝까지 예의를 이제 갖췄는데 궁금한 게 YS가 DJ 대통령 되는데 도움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다른 당이었는데 서로. 그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예. 이 진실을 우리 형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분은 참 정말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에요. 근데 정치의 출발이 역시 두 분이 조금 달랐던 게 과거의 민주당 시절 결국 이제 그 이승만 정권이 이제 뭐 붕괴하고 몰락하고 그다음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갔잖아요. 네네.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아버님은 구파고 DJ는 신파였잖아요. 네, 신파였는데 그때의 구파와 신파의 차이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보수와 진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만 해도 보수와 진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다 보수 정당이죠. 장면 정부 때, 그죠? 그렇죠. 민주당 때. 네. 원래 민주당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린 분은 YS였고, 그렇죠. DJ는 이제 국회의원 막 됐거나 아니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그때 보궐선거로 들어왔어요. 보궐선거, 양구, 인제 이쪽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아무튼 71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40대 기수로. 그때 YS가 1등, 그 다음에 DJ가 2등, 이철승이 3등인데, 나중에 DJ하고 이철승하고 손을 잡아서, YS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땅을 칠 일이었지. 사실은요. 그때 이제, 아버님 측 쪽에서는 이거 깨고 나가자고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왜냐면, 그는 정치의 정도, 이제 금도를 깼다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2등과 3등이 힘을 합해가지고 1등을, 무너뜨렸으니까. 사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야합이라고 할 수도 말할 있죠. 수가 없지.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비판받아요. 마땅하죠. 그랬는데 아버님은 바로 승복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승복의 문화, 정치의 문화의 1호가 아버님이었어요. 그때 만약에요. 이철승 씨가 만약 YS를 조금 지지하는 거 아니면 나는 중립에 쓰겠다고 했으면 YS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랬다면 71년 선거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여기가 PK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그때 부정선거가 있어가지고 역사에 가정이라는 게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간에 양보를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무주 구촌동까지 다니면서 선거 유세하겠다 해서 실천하셨어요. 다 그것까지 실천하셨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71년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87년도 대선 그때 대선 때는
솔직히 말해서 DJ가 양보를 했어야 돼요. DJ 대통령이 나중에 행동하는 양심인가 책 났을 땐가, 예, 그때 이제 인생 적었을 때 내 인생에 후회가 하나 있다. 87년도 선거 때 YS한테 양보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참 예, DJ가 죽을 때 그거를 후회 예. 하나 있는 거 그걸 쓴 게 바로 YS한테 양보했어야 돼. DJ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수밖에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87년도에 YS가 되고요. 예.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92년도에 DJ가 됐으면 전부 5년씩 빨라지니까 훨씬 더 젊은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었죠. 그럼요. 그죠. 예. 참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그때 80년도에는 제가 아버님한테 오히려 한참 이제 DJ하고 이제 그 단일화가 안 될 때 네. 이제 그러니까 순서로 말하면 아버님이 맞는데 네. 맞는데 DJ가 어쨌든 그걸 안 내려놓으니까 거꾸로 제가 감히 아버님한테 아휴 저렇게까지 그러는데 욕심을 내는데 아버님이 양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거꾸로.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한 대 맞을 수. 글쎄 제가 왜 그랬을까 싶은 정도로. 그러니까 71년도에 그때도 억울하게 물러났으니. 알죠. 근데 80년 그래서 교착 상태에서 도저히 DJ가 양보를 안 하고 사자 필승으로 뭐 저러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버님이 양보 안 하면은 이건 단일화는 물 건너 간단 말이에요. 딱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아버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양보해서 DJ가 대통령이 될 것 같으면은 나는 양보했다. 네. 그것도 굉장히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군부가 가만히 있을 것이다. 내가 양보한더라도. 네. 87년만 해도 그때도 군부가 뭐 힘을 쓸 때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양보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양보해서 이 사람을 지지하고 싶어도 실제 군부에서 다시 나와서 그걸 뒤집을 거다. 그러니까 그 당시 DJ가 원래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모든 걸 사면해주고 다 그죠? 감옥에서 내줘가지고 이거를 꼭 내보내도록 그죠? 그래서 그렇죠. YS하고 이게 표 갈라지도록 군부가 다 작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거기에 DJ가 사실은 이용당한 거죠. 막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DJ도 자기가 마지막 글을 쓰실 때 내가 이용당했고 그건 잘못됐고 87년도에 그때는 양보했어야 됐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역사에 그 당시 80년대 그 운동권 학생들은 이 결과를 보고 땅을 치면서 떠나버렸어요, 사실은.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 아니, 그 87항쟁을 어떻게 직접 선거를 끌어냈는데, 이걸 어떻게 두 분이 이거는 단일화만 하면 그냥 먹는 건데, 그거를 두 분 다 나오는 그런 바람에 87년 체제를 정말 그렇게 어렵사리 만들었잖아요. 예? 진짜 그렇게 어렵게 어렵사리 만들어놨는데 6.29 선언을.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그걸 넘겨줬냐 말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다시 군사 독재 다시 그게 연장이 된 거예요. 결국 연장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야.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로 이제 연관되는 얘기지만 88년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기억나. 88년 13대 총선. 그러니까 4당 체제가 됐단 말이에요. 네. 4당 체제가 됐는데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가 전혀 일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못했죠. 네. 그러니까 도저히 뭐 이거는 뭐 국회에서 무슨 법을 하나 만들래도 될 수도 없고. 네. 더군다나 이 기라성 같은 삼김이 버티고 있고. 네. 하니까 민정당 하나 가지고는 될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3당 통합까지. 그러니까 이 3당 통합도 제가 볼 때는 YS가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 글쎄요. 그죠? 그거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민인데 정말 이거는 궁극적인 아버님이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뭐 이쪽 그 민주당이나 이쪽에서는 뭐 야합이라고 그렇죠. 뭐 이걸 그렇죠. 또 야합.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때 87대 만에 YS 대통령 됐으면 3당 합당도 없었죠. 그럼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이제 역사가 계속 가정인데. 꼬여요 보면은 이게 가정인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없어요.
삼당 합당이 없으면 노무현 대통령이 없어요. 그죠? 그럼 그 뒤에 대통령 다 없잖아요. 예. 아니, 이게 삼당 합당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뜨거든요, 이게. 사실은 보수와 진보의 교체가 되기 시작한 게 결국 아버님이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심으로 해서 DJ가 참 어렵사리 결정적으로 됐던 것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상 네? DJ를 좀 지원했지요. 결과적으로는 지원했죠. 대통령 선거가 있게끔 만든 역할을 하신 거예요. 97년도. 그 당시에 사실 DJ 비자금 사건 얼마나 컸습니까? 만약에 아버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행사했다면은 안 됐죠.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YS가 마음속으로 DJ랑 그렇게 라이벌이고 어떻게 내 인생에 진짜 이렇게 걸림돌이 됐던 DJ였지만 결국은 DJ 대통령 되는데 YS가 사실은 도왔다. 예.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YS가 평가를 받는 거죠. 예. 사당 체제 하에서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아무것도 당시에 안 아무것도 안 됐는데 지금 현 정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현 정권이 지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예? 예, 저 검찰 개혁하고 합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우선 시작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아니 그 당시에 88년도에 4당 체제 갖고도 못 견뎌가지고 3당 합당이 이루어졌는데 네. 예. 지금은 권력 구조는 대통령 대항적인 대통령 중심제를 또 갖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선거법은 다당제로 지금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양복 자켓이 입고 한복 아랫돌이 있고 하는 거나 네. 마찬가지. 예. 아닙니다. 흥분해가지고 막 이거 제가 꽂을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가 할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럼 계속 쪼개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집권당이 결과적으로 소수 당들의 약점을 잡고 야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유신 정권에서 유종회 만들고 그다음에 민한당 이런 어영 정당들 이렇게 데리고 같이 정치하는 거나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뭐가 다르냐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한테 좀 안 된 얘기지만 자신들은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라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정치를 지금보다도 더 최악으로 끌고 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 이런 거죠. 예, 하나도 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여권 성향에 있는 그 소수 정당들 거기다 표 좀 의석 좀 나눠주고 자기네들 민주당이나 한국당 의석들은 조금 내주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한테 의석을 주겠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그게 개혁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 또 다시 연합이나 연정을 통해 가지고 그 손쉽게 나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거는 개혁이 아니죠. 절대 개혁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우선 권력구조서부터 바꾸라 이거예요. 바꾸고 시작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아예 의원내각제로 바꿔버리고. 예, 그렇죠. 아예. 내각제로 가든지. 그래야지 부합이 되는 거고. 네. 아니면은 권력구조를 대통령 중심제로 그대로 가져가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소선구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지 하여간 이런 형태로 바꿔나가면 몰라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라의 정책이 하나도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전혀 불가능하죠. 그럼 대통령제하고는 맞지가 않고. 그럼요. 우선 그런 논의가 저는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인데, 그죠?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맞아요.
이 기본을 자꾸 어긋나서 대통령제에서 지금 이 연동형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럼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입당을 했는데 거제 그게 출마가 정리가 안 되고 잘 안 되고 그게 이유입니까? 탈당에? 결정적으로? 아니죠. 문재인한테 속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이런 조건을 그러니까 좀 내걸었어요. 네. 문재인 대표한테 네. 제가 지지를 선언할 테니 네.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대가로 네, 조건으로 반드시 이거는 좀 해줘라. 실천을 해줘야 되겠다. 다른 게 아니라 아버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선 항상 입버릇처럼 자기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문 대표가 아버님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확실히 해달라. 네. 지금 민주당은 DJ 정신, 노무현 정신밖에 없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버님을 빼놓고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에서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문 대표도 그 민주화 운동 시절로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런 세력들이 다 합해서 이번에 선거에 같이 임해 주기만 하면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의미가 큰 선거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민주화 세력으로만 성공하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다. 그 전에는 뭐 다 연합 세력들이 됐었잖아요. 네. 사실은 3당 합당을 통해서 아버님도 뭐 대통령이 되신 거고. 네. DJ도 DJP를 통해서 그렇죠. 연합이잖아요. 네. 보수와 진보의 연합이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DJP도 그다음에 보수와 진보의 연합이죠. 노무현도 결국 정몽준과 단일화를 통해서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정몽준 그렇게 안 하면 혼자 단일로서는 다 어려운 문 대통령도 입장이었었는데. 저기 안철수 대표하고의 어떻게 보면 연합 이런 것들 그러니까요. 영향력이 예. 있었죠. 예. 지금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달라. 2017년 선거에서만큼은 민주 세력의 단합으로 유일하게 순수혈통으로 대통령이 당선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힘을 받고 나가는 대통령으로 만들어달라. 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조건을 내건 거예요. 좋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네. 아버님에 대해서. 네. 어떤 대우?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YS 정신, 그러니까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만 있는데 YS 정신을 강력하게 거기에 넣어라. 포함시키고 네.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해라. 그리고 3당 합당에 대해서 뭐 야비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당신네들도 뭐 그 이후에 뭐 집권 과정에서 뭐 자기네들 혼자 된 것처럼 자꾸 뭐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렇죠. DJP뿐 아니라 뭐 다 했죠. 그런 면에서 잡았고, YS 정신을 정몽준. 새롭게 네. 다시 재정립해라 하는 얘기와 더불어서 지금 전임자가 국정농단 문제로 해서 탄핵도 당하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래서 탄생한 정권 아니냐. 탄생한 정권이면은 이제야말로 국민 통합을 네. 무조건 우선 먼저 실시해 나가는 네.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네. 아버님의 유지도 통합과 화합이었다. 네. 그리고 당신도 이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네. 우리 국민 모두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것을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의 유지와 그다음에 아버님의 정신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실천해달라. 네. 그러면 내가 발 벗고 계속 도와주겠다. 나서겠다. 네.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두 가지 저기서 하나도 된 게 없다. 실천한 게 없어요. 임기 초반서부터
네. 아예 초반부터. 네, 초반서부터 아예 뭐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사실은 저한테 제안한 게 있었어요. 처음에. 아, 개인적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표 시절서부터 네. 문재인 대표가 당의 싱크탱크, 제가 이제 그 여의도 연구소에 소장 있었으니까, 있고, 예. 소장 이렇게 있었으니까, 민주당의 그 연구소가 있잖아요, 싱크탱크. 네, 있죠. 민정위원, 그 당시 네. 민정위원, 그 지금 민주위원이죠. 네. 민주원의 그 원장을 맡아달라고까지 네. 네, 그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력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반대를 했어요. 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것도 맡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건 뭐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 정권에 어쨌든 그 좀 모든 PR을 그쪽에서 다 해야 되는데 네. 정권 들어서 가지고 뭡니까? 뭐 이 정반대의 길로만 갔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던 인사나 제가 생각했던 정책이 전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정책은 경제적으로도 이거는 뭐 소주성이라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건 뭐 선거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정책을 펴나가죠. 탈원전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뭐 또 그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거는 그냥 뭐 최악이죠. 바보 됐죠. 민족 우선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그러고 가죠. 소득 주도 성장은 예. 말도 안 되는 예. 거고. 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니까 제가 거기 가서 정권 홍보를 해야 되는 자리에 가달라는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욕만 먹죠. 그 앞잡이가 돼 달라는 건데 그건 못하죠. 네. 그건 못하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내가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네. 예, 민주당에 갔더니 거기 몇 번 갔더니 김대중 노무현 흉상만 뭐 있고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만 얘기하지 YS 정신 얘기하는 사람 내가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 되실 때 그냥 좀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예. 뭐 그렇게 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결과적으로. 예. 뭐 그렇게 되니까 제가 사실은 벌써 올 1월도 빨리 나온 거지만 작년 2018년에 뭐 탈당을 하려고 뭐 여러 차례 탈당계 내려갔습니까? 그 얘기를 청와대에다가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 예, 근데 청와대에서는 계속 만류를 했고. 네. 예, 근데 뭐 이미 마음은 떠났죠. 네. 제가 그러니까 2017년에 출범했는데도 2018년에 이제 한참 뭐 정상회담 한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네. 그 와중에 저는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네. 예. 조용히. 예. 자유한국당에 대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좀? 한국당 역시도 네. 저는 지금 진정한 지금 이렇게 보수의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금 당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의 정권이 지금 실정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많이 해서 지지율도 많이 내려갔었고, 네. 그래서 격차도 많이 줄어들고, 네. 민주당하고 격차도 많이 줄어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들의 지지율을 본다면 30%예요. 네, 맞습니다. 네, 30%. 제가 봤을 요즘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잖아요. 이게 다 보는데 원래 저는 그냥 여의도 연구소장. 트렌드만 보더라도 그래요. 현 지지율이 한 30% 정도 된다면은 한국당도 한 30%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YS 초상을 걸어놨다 그러나요? 예, 그거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그 당시에 후보 시절에 느닷없이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하고 상의를 하지는 않고 그냥 혼자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거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예. 걸겠다는데 그걸 제가 마다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그냥 아버님 영정을 하나
좋은 사진으로 하나 이렇게 해서 줬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당 한 30%, 중도가 한 40%인데 아시다시피 이 정권이 지금 뭐 실정하는 일이 또 그리고 좀 잘못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헛발질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자기 꼴대가 갖고 자살골을 넣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요. 예. 왜 자꾸. 좀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이게 점수가 플러스가 막 쫙쫙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그죠?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막 답답한 지금 것 같아요. 이 정권이 실정하는 것만큼을 사실 한국당이 좀 이익을 올라가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뭐 이게 뭐 이상한 거라고 뭐 표창장 수여식 그거 그냥 격려하는 정도면 되는데 그죠? 네. 막 좀 저는 답답한 게 있어요. 네, 요새 또 뭐 만화까지 애니메이션까지 이거 진짜 예. 보셨습니까? 저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애니메이션 평가 좀 해주세요. 네. 아니 왜 유치하지?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쓸데없는 사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죠? 이쪽 민주당에서 또 뭐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이용해서 무슨 뭐 노래를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예.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검색이 동요 메들리. 예. 그래갖고 아이들 이용해서 사실은 저도 직접 들었는데 그것도 참 기가 막혔거든요. 그것도 해서는 안 되네. 네, 도대체 그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었는데 성녀라 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도 기가 막혔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 한국당에서 그 애니메이션 만들어 가지고 무슨 발은이 뭐 이상한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참 뭐라고. 근데 이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스스로 지지를 떨어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 중도 입장에서. 당연하죠. 웃긴 게 끼인데 무슨 의도로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그죠. 예. 그리고 뭐 지금 표창장 사건서부터 그 상금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그 패스트트랙 가지고 거기에 6탄 저지한다고 네. 했던 거기에 나선 국회의원들 공천 가산점까지 얘기 나오는데 정말 너무 가관이더라고요. 발거버전 임금님을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 부분은 글쎄요. 이거는 아주 이게 이제 우파 중에서도 아주 뭐 완전히 극우파 쪽에서는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도 쪽은 그렇게 안 보거든요.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동요 메들리 했을 때 민주당 정말 욕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중도 쪽은 요 애니메이션도 욕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데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비아냥이죠. 이건 완전 비아냥인데 이렇게 공당으로서 할 일은 아니죠. 그게 더군다나 뭐 옆에 조국이 뭐 이게 은팔찌 끼고 있다고 해가지고 뭐 하는 그것도 그렇고요. 이거 동요 메들리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비판을 그때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치 무슨 북한에서 어린이들이 성녀라 뭐 김정은이 그 찬양하는 것 같이 그런 연상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형님이 처음에 말한 거야. 기도를 할 때 좀 상식에 좀 맞춰서 좀 나라가 움직였어. 이게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도 저도 우파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중도고 뭐를 떠나서 이게 좀 이 사람들이 상식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정이니 정의니 평등이니 이런 단어를 계속 써왔잖아요. 이제 지금 제발 좀 그런 단어를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자격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고급진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고급지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현 정권의 이 정당성이나 정통성이라는 게 조국 사태로 해서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붙들고 지금 뭐 검찰 개혁이니 이런 것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저 선거법 가지고 또 장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총선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엄청난 실정을 하더라도
야권이 분열돼 있으니까 무조건 이 상태로 밀고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만심을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난 저는 참 그게 현 정권에 대한 물론 이제 기대라는 것도 뭐 기대 뭐 일체 없고 오로지 이제 현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현 야당이 대한정당으로서 그런 것을 흡수해서 내년 총선에서 정말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또 거기에 대해서도 또 회의를 갖기 때문에 굉장히 참 답답한 전국인 게 사실이에요. 그 앞으로의 그러면 이렇게 그냥 교수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 봉사하시고 이렇게 정치는 안 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신 겁니까? 제가 어디 강의나 강연 가고 뭐 이 건배사 이런 거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정비공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 어떻게 하셨죠? 네? 근데 정답이 없다는 말. 그렇죠. 네, 제가 보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좋은 기회도 많았었는데 제 스스로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될 경우도 있었고, 예.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뭐 주는 거 잘 받아서 나갔으면은 뭐 나가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아쉬움이 많죠. 근데 왜냐면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부터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정치학을 학교에서 배운 정치학보다도 더 생생하게 그죠? 전체 현장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든 국가를 위해서 한번 또 희생할 수 있는 그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년 총선에 뭐 출마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하지만 뭐 인생은 모른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은 뭐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사실이고 그래서 또 내년 총선이 저는 정말 야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이 자유한국당. 근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통합이 될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근데 보수통합이 되어야 되죠. 저는 보수통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적인 보수통합은 저는 안 되고 의미가 없다. 제가 광화문 집회에 한 번도 나간 적은 없습니다. 나간 적은 없는데 나가려고 제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갈 생각을 접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도 나갔다가 처음에 갔더니 우리공화당 쪽에서 막 그 박근혜 대통령 뭐 무죄, 그다음에 뭐 무효 뭐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태극기 들 수가 없더래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무슨 한기총 무슨 전 목사가 하는 뭐 내가 갔더니 뭐 살벌하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또 너무 강경하는데 거기서 태극기 못 들겠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유한국당 그쪽에 가서 또 좀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다른 대안은 없고 그냥 이 정권 욕하는 얘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태극기 못 들겠더래요. 거기서 잠시 우왕좌왕하다 그냥 왔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거기는 나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저쪽이든 잘못하면 연단에 또 끌려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가 이렇게 지금 나눠져 버리니까 보수 통합이 필요한데 보수 통합은 필요해요. 맞는데 제가 여러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보고 참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정말 백가쟁명이에요. 백가쟁명.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생각들이 서로 다른지. 공통분모는 같지만 실제 그 강론에 들어가서는 이게 합해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지금 보십시오.
뭐 자유한국당이 이쪽 여당이 못해도 절대 저쪽으로 못 가는 세력이 있잖아요. 네. 중도 세력. 또 그런데다가 또 지금 뭐 바른미래당도 분당하면서 갈라지고 있죠. 네. 그쪽도 지금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곳도 이 같이 통합을 해서 뭐 진짜 비빔밥식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을 따져서 어떻게 그냥 뭐 하려고 하니까 결들이 또 좀 다르고 뭐 이런 식이 돼서 과연 내년 총선 전까지 그런 우리가 원하는 보수 통합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회의적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진짜 현 정권을 끌어내리려면은 역시 또 다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서 대선까지 그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정말 좀 야당이 강고하게 서 있으려면은 현재의 자유한국당 중심으로는 전 어렵다. 네. 그렇다면은 뭐 과거 예도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또 그리고 북유럽이나 이런 과거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중도 정당들, 그러니까 좌파, 우파, 그다음에 중도 정당들 교대로 많이들 이렇게 정권을 잡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중도 정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다면 아버님입니다. 아, 사실은. 3당 합당. 3당 합당이 아니라 통일민주당이 통일민주당에. 그러니까 통일민주당이 저는 모태가 돼서 정권을 잡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3당 합당을 했지만, 네네.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야말로 그 당시는 진보 보수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아버님의 칼날을 지금 얘기를 한다면 중도 보수 쪽이란 말이에요. 중도 칼날은. 보수.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진짜 정권이 중도 보수로서 참 자라해 왔던 정권을 얘기한다면 문민정부였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쫙 갈라진 진보 보수에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항상 빠지는 거는 문민정부예요. 네. 얘기하게 될 때는 진보 쪽을 얘기하면은 DJ 노무현. 그다음에 이쪽은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사실 그런 중도 정권이 저는 더 힘있게 갈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가 같이 남북에 대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 그렇다. 왜 그러냐? 이념적으로 좌우가 극단적으로 대립하여 있는 이상 이것이 뭐 한 목소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중간 지대의 그 바람도 지금 한 40% 되지만 네. 그런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당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그 대한 정당이 저는 한때는 바른정당, 네. 바른미래정당이 좀 그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의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저도 생각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글로 갔었죠. 나는 이게 대안이라고 봤죠, 따서. 네. 중도 보수로서. 예. 저도 잘 갔다고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아, 처음에 잘 갔다. 네. 예. 근데 그러면서 뭐 국민의당하고 합당하고 막 이러면서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신당이 만약에 딱 출연하면 가실 생각은 있으면 힘을 보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는 아주 발벗고 나설 적극적으로. 네, 저는 생각이 있다. 네, 진짜 바꿔 얘기하면 아까 제가 뭐 내년 출마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발벗고 나설 수 있다. 얘기돼요. 지금의 현 어떤 그 정치권의 이 모습으로는 출마할 생각은 전혀 없다. 절대 희망이 없다. 희망도 없고 네. 이렇게 나라 갈기갈기 찢어지고,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도 빨리 좀 제대로, 그죠? 제대로 좀 서서 있었으면 좋겠다. 국민 실망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번 애니메이션 뭐 표창장 거 수여한 거
조국 사태 그 TF팀, 그 다음에 또 뭐 공천 가산점, 어떻게 보면은 그 패스트트랙에서 약간 뭐 불법이면 불법이고 약간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뭐 격려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막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말씀은 아니다. 근데 이번에 점수를 까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당의 뭐 한교안 대표나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점수를 진짜 스스로 많이 까먹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누가 많이 점수 까먹냐 대회냐 뭐 이런 거. 거의 뭐 그런. 아휴 참 이 찢어진 어떤 대한민국 어떻게 봉합해야 하는지 정말 앞이 막막합니다. 내년 총선이 굉장히 대한민국 2020년 이 총선이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보면은 바로잡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다. 네, 거기에는 우리가 동감을 하고 맞습니다. 국민들의 아주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나와주셔서 오늘 편안하셨죠, 그래도 방송? 아니 뭐 저야 뭐 이런 자리이면은 뭐 늘 환영하죠. 그러면은 한 번 더 우리 정치연합에서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사실 우리나라 국민이 존경하는 그 대통령 중에 한 분이 YS 대통령 어떻게 보면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중도 보수의 대통령이었다. 사실상 이분은 민주화의 상징이었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죠? 정말 민주화였고 YS 탁 하면 가택연금도 많이 당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애완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3대 합당이라는 게 또 역사를 이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이거 식당에 가서 요새 그런데 가면은 뭐 사람들도 많이 알아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참 그래도 반찬 하나라도 더 얹어줄 수 있는 그런 고마움을 좀 표시하는 이유가 아버님에 대한 그런 정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확실히. 그렇죠. 워낙 거인이었고 그 호도 거산인가 그랬죠? 그렇죠. 거산이었죠. 워낙 거인이었겠으면. 11월 22일 날. 11월 20일. 그렇죠. 4주기입니다. 4주기. 현충원에서. 지금도 준비하느라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저도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한 번 더 나오시죠. 뭐. 뭐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나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